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에 근무하는 박용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대규모 재난과 국가재난관리 체계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재난과 재난환경의 변화,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 체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국가재난관리 체계입니다. 먼저 재난과 재난환경 변화입니다. 재난의 이해입니다. 재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재난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는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보통 디제스터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원을 살펴보면 디스라고 하는 이탈의 뜻과 아스터라고 하는 별, 그래서 별의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재앙, 이것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전적 의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UNDRR은 광범위한 인적, 물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로 인한 공동체나 사회 기능의 심각한 붕괴 현상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은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제3조의 재난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연재난 하면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태풍, 홍수, 대설, 지진 이런 것들이 다 자연재난입니다. 특징으로는 저희가 자연재난을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복구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어떨까요?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그리고 에너지 통신과 같은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또 감염병, 그리고 가축전염병 피해,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사회재난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인적 재난 또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해서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것을 사회재난으로 보통 표현을 했는데요. 그 특징을 보면 원인자가 많이 있습니다. 화재나 폭발 이런 데 보면 실수를 한다든지 고의로 한다든지 그런 원인자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 갈등과 때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 붕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과 사고가 어떻게 다를까요?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정성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대본이나 중수본, 어떤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재난과 사고가 분류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많은 자연재난의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태풍 매미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4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화문 침수 피해,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려서 광화문 일대가 완전 침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영동 지역 폭설, 그리고 도심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16명이라는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그런 산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 그리고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조 현상, 그리고 우린 지금까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 국가는 아니라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지진도 역시 자연재난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풍백화점 붕괴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안전관리 수준을 민낯을 보여주는 아주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것은 건축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것이 부실했습니다. 당초에는 쇼핑몰로 이렇게 설계를 했지만 시공은 백화점으로 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공무원과 또 건설업자 간의 유착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리도 엉터리였습니다.
전문 자격증도 없는 그런 감리업체가 감리를 했고 상주 감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이 일어난 후에는 무단으로 여러 차례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건축된 지 3년도 안 돼서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굉음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사고의 전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고가 이제 발생하기 하루 이틀 전에 이미 삼풍백화점 5층에 폭이 1m 그리고 깊이가 20cm나 되는 그런 함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영자 회의에서 그냥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6월 29일 5시 50분에 단 20초 만에 건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건국 이래 정말 최대의 인명피해 500여 명이라는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근데 재난도 역시 저런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재난 관리가 발전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삼풍백화점 사고로 인해서 현장 대응 체계, 그리고 언론 보도 대응 체계, 구호 체계, 많은 재난 관리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화재, 또 종종 봄이 되면 많은 산불이 발생합니다. 양양 산불 역시 사회재난입니다. 태안기름 유출,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위대한 힘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5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몰려가서 기름때 작업을 했고요. 또 세월호 침몰 사고, 또 미세먼지, 그리고 지금까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코로나19도 역시 사회재난입니다. 그럼 재난관리란 무엇일까요? 재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재난관리입니다. 그럼 예방은 무엇입니까? 예방은 prevention 또는 mitigation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재난 발생을 막거나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이 예방 활동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점검, 예방사업 추진 이런 것들이 예방이고요. 대비는 재난 발생 시를 가정해서 재난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활동입니다. 교육훈련, 계획수립 이런 것들이 다 대비 활동입니다. 그리고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응급대책, 구조, 구급 이런 모든 활동이 대응 활동입니다. 복구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복구 사업을 바로 복구에 포함을 시킵니다. 최근에는 위질리언스라고 해서 회복력이라는 개념을 써서 복구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환경의 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는 모든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데요. 산업화 등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 그리고 자동차, 화석연료 사용 공장 등,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에어컨이라든지 또 스프레이 사용으로 인한 프레온가스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육식문화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축산업의 현황을 그리고 축산업의 폐해를 설명했는데요. 축산업은 지구 면적의 26%를 차지하고 14억 마리의 소가 축산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폐해는 산림을 훼손시키고 경작지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각종 수질 악화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농업도 소를 위한 곡물 산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우 4.2마리는 자동차 한 대의 이산화탄소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소가 내뿜는 트림이나 방귀는 이산화탄소의 25배나 되고 젖소의 대변은 아산화질소라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296배나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스토니아나 덴마크에서는 방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젊은 세대층인 MZ세대는 채식주의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는 경고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울리히백은 위험사회에서 현대사회는 재앙이 구조적 요소로 내재하고 있는 사회이며
위험이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만연한 사회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찰스 페로도 개별 기술이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무수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결국 피할 수 없는 정상사고, 노멀 액시던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의 폐해는 어떨까요? 먼저 생태계가 파괴되고 혼란해집니다.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교란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식생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주배였는데 지금은 강원도에서도 배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가 발생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한파와 폭염이 발생하고 대형 태풍이나 홍수도 발생합니다.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해안가의 저지대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자원 문제도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물 부족에 따라서 식량, 수질 악화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건강을 해칩니다. 폭염,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인간들도 결국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재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재난안전 사고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해 페리호 침몰로 292명이 사망했고,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로 101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풍백화점으로 502명,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태풍 루사가 246명, 대구 지하철 화재 192명, 이렇게 많은 재난 사고들이 발생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유사한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발생 현황을 보면 태풍 피해액은 대규모 태풍 집중호우 빈발로 매 10년 단위로 3.2배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도 역시 90년대 대비해서 2000년대는 2.1배가 증가했습니다. 사회재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 각종 시설의 노후와 건물 초고층화, 그리고 도시개발, 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 무엇보다도 안전무식 관행과 안전수칙 및 기준 무시가 사회재난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적 재난관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통합적 재난관리란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통합적 재난관리란 재난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재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올 해저드 어프로치 방식입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어느 한 기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난 유형에 관계없이 재난 대응과 복구 과정에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기능을 통상 13개 협업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작동하는 재난관리 방식이 통합적 재난관리입니다. 이 통합적 재난관리는 미국의 재난관리청이나 국토안보부의 창설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통합적 재난관리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13개 협업 기능이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테러, 자연재난, 폭발, 지진, 감염병 등 원인에 관계없이 재난이 발생하면 그 대응 과정과 복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긴급구조, 응급복구, 자원관리, 긴급통신, 언론홍보, 교통, 에너지, 자원봉사, 환경, 구호, 의료, 사회질서, 상황관리까지 13개 기능을 통상 협업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13개 협업기능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관리입니다. 재난관리의 출발은 상황관리입니다. 재난이 언제 발생했는지, 피해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재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상황관리를 통해서 판단회의를 하고 또 기관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응급복구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또 산사태가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장비를 투입한다든지 긴급 물자를 투입해서 원래의 기능을 응급적으로 복구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정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정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환경정리입니다. 화재가 발생해도 그 화재 잔재물이 있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의료 물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환경정리에 속합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긴급 구조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긴급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생활안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재난 피해자라든지 이재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또는 임시주택 시설을 지어서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피해자의 유가족, 그리고 경찰, 언론, 또 지방자치단체, 소방 인력들이 일시에 현장에 몰려듭니다. 그때 질서 유지가 되지 않으면 현장 대응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효율적인 재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중심으로 질서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긴급통신입니다. 재난 대응에 있어서 통신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습니다. 서로 현장 대응 기관 간의 통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재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신이 두절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응급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긴급통신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프라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두절된다든지 단수될 경우에는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나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라이프라인을 복구하기 위한 긴급 대응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자원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에 필요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복구에 필요한 중장비 같은 것이 있고요. 또 겨울철 또는 이재민을 위해서 긴급 생활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비축해서 재난 시에 투입하는 활동들이 재난자원 관리입니다. 그리고 언론 홍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은 물론 언론에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원보이스로 재난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왜곡 보도나 가짜 뉴스나 또 억측 보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 수단은 재난 시에 항상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역시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안기름 유출 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가서 기름때 작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3년 만에 태안에 있는 해수욕장이 다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의 힘은 바로 국민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 역시 재난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협업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통합적 재난관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조직과 법령의 변천을 통해서 어떻게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로 변모해 갔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직을 보면 1948년 내무부부터 건설부, 내무부, 그리고 쭉 변화를 거치면서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 지금의 행정안전부까지 재난관리 조직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과단위 조직이 국단위 조직, 그리고 실단위 조직, 그리고 소방방재청이라는 차관급 재난관리 전문 조직이 생겼고 2014년에는 국민안전처라는 그러한 장관급 재난관리 전문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그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보아도 재난관리가 변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풍수해대책법이라고 해서 자연재해 위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법이 95년도 생겼고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을 통합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우리나라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와 관련된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재난관리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위원회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국가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총리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장관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해서 사전심의 등을 위해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그 수습을 총괄조정,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설치합니다. 중앙위원회와 차이점은 중앙위원회는 주로 평상시에 재난안전 정책을 심의한다고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발생 시에 범정부 기구들이 힘을 합쳐 재난을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총괄기구가 있습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의 총괄조정,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설치를 합니다. 본부장은 자치단체 장이 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긴급구조활동이 중요한데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방재청에 설치해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그리고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9종의 재난유형들이 있습니다. 재난유형별로 재난관리를 주관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대규모 재난 시에는 중앙수습본부를 설치해서 재난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은 환경부, 감염병은 복지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망라하는 건데요.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행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90여 개의 공공단체가 모두 재난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그 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점선으로 빨간 선 우측이 바로 재난 대응 시의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가 되겠습니다. 좌측은 평상시에 주요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심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설명드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밑에는 시도 단위의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됩니다. 오른쪽에 작은 네모를 보시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해서 소방청에 설치가 되고 시도 단위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도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가 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중수본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도 협조하면서 재난에 총력 대응하게 됩니다. 왼쪽에는 평상시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주요한 재난안전 정책을 심의하고 또 시도 단위에도 역시 재난안전의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국가재난관리체계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대규모 재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대규모 재난 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고요. 특이한 것은 법에는 기본적으로 본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범정부 통합 대응이 필요하고 국민적 협조를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부장이 국무총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중대본 제1차장과 중대본 제2차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본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차장을 둘을 두었습니다. 공동차장제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 1차장은 복지부 장관이 그리고 중대본 2차장은 행안부 장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개청을 했는데요. 질병관리청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되어서
백신 등 각종 방역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도시군구에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서 지역 내의 방역활동, 백신 접종 등을 총괄 조정하면서 방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공동차장제가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총리님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서 이곳에서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지자체에서 어려운 사항들을 건의하면 관련 부처에서 즉답을 하거나 또는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K방역이라는 브랜드와 또 세계적 성공 모델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협력과 연계, 국민 참여 유도를 통해서 범정부 역량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13개 협업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관리입니다.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현황부터 해서 백신 접종 현황 등 모든 상황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긴급구조는 소방청 중심으로 확진자 이송 그리고 응급 환자 발생 관련해서 병원과 협조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의료 시스템을 복구한다든지 환자 시스템을 치료 시스템을 복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입니다. 마스크는 사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요한 자원입니다. 또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부, 식약처, 외교부 여러 부처가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홍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가짜뉴스와 그리고 비판적 왜곡 보도가 많았습니다. 문화부를 중심으로 그러한 가짜뉴스에 대응을 하고 또 국민들이 지켜야 될 방역 수칙들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덕분에 챌린지라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언론을 통해 펼치고 있습니다. 교통 또한 중요합니다. 교통 통제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집회라든지 또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입니다. 지금 많은 의료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전에 의료 활동을 했던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지원도 필요합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러한 코로나 방역 활동에 지원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환경입니다. 각종 의료 물품이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감한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국비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호 활동입니다.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고요. 소상공인들에게 융자라든지 가끔 각종 재정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기능 역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확진자 관리, 그리고 자가격리자 관리, 그리고 방역활동, 그리고 확진자를 추적하는 역학조사 이런 모든 것들이 의료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질서 기능입니다. 집회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회들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집회 관련 질서 유지라든지 또 위험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개 협업 기능들이 상황 관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활용해서 통합적 재난 관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백신 관련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맞고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추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지방 백신 접종 추진 협업 체계를 정부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 그리고 중앙부처는 기관별 역할 수행,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축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코로나
19 승리를 위한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역할을 보시겠습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모든 사업 관리와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접종 시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신 종합 관리, 그리고 이상 반응 조사반, 24시간 보고체계 구축 등 백신 접종 대응과 관련된 총괄 기능을 수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애로사항 의견 청취 및 부처 전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백신 관련 예산 지원, 그리고 접종센터 설치 관리 및 지원 등 중앙과 자치단체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인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는 실제로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접종 기준에 따라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체육관 등을 개조해서 예방접종센터를 만들다든지 위탁의료기관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상반응 신고라든지 기초조사 등 백신과 관련된 실제적인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백신 접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타부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기관이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백신 공급, 관리, 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재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외교부는 백신 확보, 그리고 동향 등 국외 정보를 수집합니다. 국방부는 백신 수송 지원을 하고 인력 지원을 합니다. 문체부는 가짜뉴스 대응, 예방접종 홍보, 그리고 산업부는 백신 도입 협상 지원, 그리고 초저온 냉장고와 같은 그런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 가짜뉴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보신 사례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백신 접종 거부 시 긴급 체포한다든지, 그리고 백신 부작용 10대 발작 동영상 유포 같은 그러한 가짜 뉴스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았습니다. 팩트 체크해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대 발작 동영상은 결국 15년도에 카자흐스탄 유포 동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방역 브랜드 창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코로나 대응 과정을 정말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사례들을 오히려 거꾸로 수입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의 현장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자치단체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것이 결국 미국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검체 채취를 하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활용해서 마스크를 배부한다든지, 그리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 이런 것들도 다 현장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례입니다. 또한 IT와 IoT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서 K방역 브랜드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자가격리 앱이나 자가진단 앱을 활용해서 자가격리자가 그 앱을 깔면 위치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담 공무원에게 알람이 가고, 그래서 자가격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결국 K방역 브랜드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챌린지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와 긴 싸움에서도 참고 계시는 국민들 덕분에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코로나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도 확대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는 한 기관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협조하시고 참여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